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동국은 이놈의 의사가 제 이빨 아니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구나. 요즘 예쁜 삐양이 눈에 밟혀 가슴이 설레이는 상황인데 얼굴에 간판 껴긴 이빨이 부러졌으니 호감을 줄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싶었다. 생각할수록 호종이 자식이 미웠다. 임종호 지음 궁합 콰당 정신없이 페달을 밟던 나는 어느 순간 건널목 차마기 기둥을 세게 들이받고 자전거에서 떨어졌다. 순간적이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자전거는 반대 차도에 자빠져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쁜 숨을 헐떡거렸다. 10여 분이나 지났을까? 어떤 부인이 손을 내밀었다. 일으켜줄 테니 손을 잡으란다. 좀 더 그대로 있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녀의 성의가 고마워 손을 잡았다.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상체만을 겨우 일으켜 앉았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일어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니 그런대로 괜찮았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오른쪽 손등이 좀 이상했다. 부어올랐다. 넘어진 자전거를 끌고 도서관에 도착.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책을 잡을 수가 없었다. 생각보다 충격이 큰 것 같다. 콕 집어 어디가 아프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오른손 등이 많이 부어 있었다. 전동국에게 전화가 왔다. 손등 골절이 심하다며? 아냐, 괜찮아. 몇 개가 부러졌냐? 검지, 장지 2개. 아무것도 아니네, 하하. 동국은 웃어 제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웃어. 심리 걸어다닌 놈과 25리 뛰어다닌 놈이 같으면 안 되지. 나도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가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었거든. 그런데 말짱했어. 누구 약 올리냐? 2달 동안 깁스를 하고 다녔다. 오른손을 못 쓰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해보지 않고는 그 세세한 불편함을 알지 못한다. 수저질, 글씨 쓰기, 세수하기 등등 모든 것이 불편하였다. 일상생활에선 어색하게나마 오른손을 대신해서 왼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나 양손을 써야 하는 일은 아예 할 수 없었다. 아침마다 하던 기구 운동은 꿈도 못 꾸었다. 매일 계속하던 운동을 못하니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약을 먹으니 와락와락 아픈 것은 아니나 운동을 하지 못하므로 기분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정신없이 페달을 밟았는가. 다음 신호에 건너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거니와 나의 일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놈의 빨리빨리 하는 성질머리 때문이었다. 걷기는 할 수 있었다. 습관대로 4시경에 일어나 운동장에 나갔다. 서너 사람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운동장 둘레의 트랙으로 갔다. 그곳에도 몇 사람 나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다. 나도 깁스한 손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뛰기 시작했다. 한 3분 뛰었는가? 팔이 더 무거워지고 먹먹해진다. 집에 가서 눕고 싶었다. 병원 의사가 주의를 주었다. 3달 동안은 아무 운동도 하지 마라. 예. 대답하고 나왔으나 습관적으로 하던 운동이라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나가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이 차! 어이 차! 호종이 잘 뛴다! 호종이 파이팅! 응원에 힘입어 죽기를 각오하고 뛰었다. 숨이 찬다고 하는 말은 아니한 표현이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리가 파근파근하고 뜀질이 느려졌다. 응원 소리는 더욱 악착스럽게 변했다.
어이 차! 어이 차! 힘내라 힘내라! 빨리 뛰어야 한다는 마음은 가득했으나 뜀질은 점점 느려졌다. 멀리 앞에서 한 사람이 뛰었다. 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겨야 하는데 하며 악을 썼으나 발길은 무거워지기만 했다. 가속은 불가능했다. 심리 걸어다닌 놈과 25리 뛰어다닌 놈이 같을 수 있나? 이놈의 소리를 또 듣겠구먼. 앞선 선수는 마지막 골인선을 보고 속력을 올렸다. 결승선을 보니까 힘이 좀 났다. 죽어라고 뛰었다. 그러나 앞에 선수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결국 2등을 하고 말았다. 이것이 나의 마라톤 기록이었다. 나는 중학교 10리길을 걸어서 다녔고 전동국은 25리길을 뛰어서 다녔다. 지금은 더 많이 뛰어다녔던 것이 자랑이지만 당시 중1짜리 꼬맹이 시절에는 전혀 자랑이 아니었다. 동국이는 우덕리에 살았고 나는 맹리에 살았다. 맹리는 읍내에 가까워 장에 가기도 쉬웠고 버스 타기도 쉬웠다. 그러나 우덕리는 그야말로 화전촌이었다. 동네 호수도 맹리는 60여 호가 되는 동네였는데 비해 우덕리는 15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부락이었다. 우덕리 아이들이 읍내를 가려면 맹리를 거쳐서 가야만 했다. 시절이 그랬는지 소악마들이라 그랬는지 지나가는 우덕리 아이들은 맹리 아이들의 밥이었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든지 우덕리 애들은 정식길로 다니지 못하고 논두렁길로 돌아서 읍내를 오갔다. 어른들도 그 동네 어른들은 촌스럽고 꾀재재해 산중 사람태가 역력했고 맹리 어른들은 비교적 말끔한 편이었다. 우덕리 사람들은 촌놈이요. 맹리 사람들은 도시 사람인 양 으스대는 촌구석이었다. 중학 1학년이 된 나와 동국이는 국민학교가 서로 달라 모르는 사이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특히 중학교 1학년 초반에는 각각의 힘에 따라 주먹의 서열이 정해지기 마련이었다. 거기에 싸움 좀 하는 형이 상급생이거나 같은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 아이들은 그 힘에 의해 한 몫을 보게 된다. 3학년 짱이 맹리에 살았다. 그 누구도 맹리에 사는 1학년 학생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내가 전동구기를 하찮게 본 것은 싸워 이겨서 세워진 서열이 아니었다. 큰 동네 울력과 3학년 짱의 힘에 의해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었다. 같은 1학년이지만 전동국은 내 밑이었다. 오라면 와야 했고 가라면 가야만 했었다. 어느 날 등굣길 뒤에서 뛰어오던 동국이 옆을 지나 앞으로 계속 뛰어갔다. 건방지게. 야, 전동국, 너 거기서. 학교 늦어. 동국은 그대로 뛰어가고 있었다. 이 자식이 사람 말을 무시해? 쫓아가 그를 잡았다. 서라면 서지 무슨 말이 많아 이 새끼야. 주먹이 올라갔다. 그전 같으면 맞고 가만히 서 있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달려들었다. 나도 놈의 주먹에 얼굴을 한 대 맞았다. 이 자식 봐라. 덤벼? 너 뒤져봐라. 책가방을 던지고 훅을 한 방 날리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고 정신없이 두들겨 팼다. 동국은 처음부터 기가 죽어있는 형편이라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싸움이 아니 일방적인 폭행이 끝나자 동국의 얼굴은 붉게 푸르게 부어올라 찌그러져 있었다. 누가 봐도 심하게 맞은 티가 역력했다. 조회가 끝나자마자 담임이 알았다. 나는 선생한테 불려가 엉덩이를 대나무 막대로 여러 대 맞았다. 하지만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동국이 새끼가 일러서 내가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너 죽어봐라. 교무실을 나오며 엉덩이를 문지르며 중얼댔다. 그리고 종례를 마친 후 나를 피하는 동국을 행여 놓칠세라 바짝 따라붙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 도망가지 마. 동국은 겁에 질린 얼굴로 움츠러들었다. 학교로부터 약 1km 떨어진 성황당 나무 밑에 이르렀다.
야, 이 새끼야. 사나이가 비겁하게 그것 좀 맞았다고 선생한테 가서 일러 바쳐? 아니야. 나는 동국의 입을 향해 세게 주먹을 날렸다.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앞니 하나가 부러지는 것이 보이고 입을 감싸준 채 피를 흘리는 동국의 모습이 막막에 맺혔다. 이런, 생각보다 큰일이 난 것 같다. 겁이 버럭 났다. 야, 이가 부러졌냐? 미안하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번뜩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과하다 말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둘러쓰고 누웠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퇴학은 물론이요.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밥을 먹으라고 엄마가 부르는데 싫다며 악을 썼다. 또 부르기에 배 아프다고 또 악을 썼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머리를 짚어보고 배를 만지려 했다. 왜 이래?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며 손을 뿌리쳤다. 엄마는 그래, 피곤하면 자거라 하고 나가셨다. 싸운 것을 아버지가 알면 정말 죽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피해갈 데가 없었다. 저녁도 안 먹고 잠도 설치며 새벽이 되었다. 배가 고팠다. 부엌에 가서 밥이 있는가 솥을 열어보았다. 따로 떠놓은 내목의 밥 외에도 대접에 밥이 한가득 남아있었다. 김치 한 가지를 꺼내놓고 허겁지겁 입에 우겨 넣었다. 배를 채우고 자리에 누우니 오만 생각이 들었다. 이빨을 부러뜨린 것은 큰 죄가 된다는데. 걱정과 근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꼬박 날을 새고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뛰어갔다. 전동국의 등교 여부를 보기 위해서였다. 잘못했다고 백배 사과하고 일이 커지지 않게 달래어 조용히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조회 시간까지 교정을 유심히 살폈다. 동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동국이 없는 학교에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학교를 나와 책가방을 맨 채 외갓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경우 없이 먼저 동국이를 때렸으니 선생님한테 몇 대 맞은 것으로 비겨버리고 다시 손을 대지 않았어야만 했어. 이 자식을 초장에 꼼짝 못하게 잡아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 정말 후회 막심이었다. 병원에 갔을까? 입을 한 대밖에 안 때렸으니 다른 데는 괜찮겠지. 아니, 등교할 때도 때렸잖아. 얼굴이 많이 상했고 정말 퇴학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야단치는 것이 눈에 선했다. 외갓집에 가서 어찌 왔느냐고 하면 무어라 답하지? 머리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고 하면 되지. 외갓집이 집보다 가까우니까. 어느새 외갓집에 도착하였다. 외할머니가 반가워하시며 덥석 끌어안았다. 우리 호종이가 어쩐 일이냐? 어서 와라. 할머니, 머리가 좀 아파서요. 왜 머리가 아파? 약을 먹어야지. 괜찮아요. 좀 누워있으면 나을 거예요. 읍내 약방까지 누가 가나? 아니라니까요. 읍내에서 약 사 먹고 오는 중이에요. 나 좀 눕게 해주세요. 말을 듣고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외할머니는 걱정하며 이불을 펴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사랑방에서 전화를 걸었다. 집에 전화를 하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러나 하는 수가 없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되었다.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동동거리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부르셨다. 호정아, 어서 일어나거라. 괜찮다. 할머니하고 집에 가자.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호종이 이놈 어딨어요? 너무 야단치지 말아라. 저도 많이 놀랬더라. 얼굴이 말이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는 내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서서 이불 위를 막대기로 퍽퍽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불 속에서 잘못했어요를 거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불이 방패막이 되어 아프지는 않았다. 문을 막고 서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쳐도 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쫓아와 엄마 손에서 막대기를 뺏고 나서야 매질이 끝났다. 숨을 헐떡이며 엄마가 두서없이 할머니에게 고했다. 전동국의 아버지가 아들을 전주 치과로 데리고 가면서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들렸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화가 난 동국의 아비는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잤다고 악을 쓰며 아버지 이름을 큰 소리로 연달아 부르고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가? 자네도 한번 맞아보소. 온갖 성을 내더라는 것이었다. 뒷곁에 있던 애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마당으로 나오니 불문곡직 애아범에게 주먹을 날리더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힘은 호종이 아비가 더 세어 덤벼드는 동국애비를 확 밀어버리니 저만 지나가 뚝 떨어지더라는 것이었다. 더욱 화가 난 동국애비가 다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으나 역시 통쾌하게 때리지를 못하고 힘에 밀려 또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국애비가 정신이 나간 듯 울타리 밑의 돌멩이 하나를 집어던진 것이 애아버지 면상에 적중하여 아버지는 쓰러졌고 어머니는 옆에서 울었단다. 불행 중 다행인 게 정통으로 눈에 맞았지만 눈알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침나절 그 소란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자초지종이 전동국의 입을 통하여 낱낱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동국의 얼굴과 온몸에 든 검푸른 멍과 앞니가 부러진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더니 이구동성으로 동국애비가 화날만 했다고 수군대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종의 말도 들어봐야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놈을 찾았는데 학교에도 없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은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었다. 할머니한테 대충의 이야기를 한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이놈아, 집에 가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있던 나를 일으켜 등을 떠밀기 시작했다. 할머니까지 동행이 되어 집으로 갔다. 집에 오면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내게 이것저것을 물었고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잔뜩 졸아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눈을 크게 싸매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는 아버지 옆에 앉더니 아침에 전동국이가 한 말이 모두 맞다고 알려주었다. 불을 뿜으며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괜찮아. 이빨 치료비만 잘해주면 돼. 아버지의 자신 있는 말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든든해졌다. 아버지의 눈이 많이 아플 것이라는 것과 전동국이와 그의 아빠도 힘들고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짠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 교내에 소문이 확 퍼졌다는 것이었다. 선생들과 애들이 모두 호종이가 나쁜 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퇴학당할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정말 큰 산이 앞을 가리고 있음을 알았다. 3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양복을 갈아입더니 같이 학교에 가자고 했다. 머리를 땅에 박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학교에 도착한 아버지는 담임 선생을 만나 허리를 깊이 구부리며 사죄를 구했다. 나에겐 나가 있으라고 했다. 애들이 나를 보고 피하는 것 같았다. 저만치 반장이 있었다. 반장과는 친한 편이었다. 반장은 날 보고 반가운 표정이었다. 호정아, 괜찮니? 그럼 괜찮지 어때? 반장과 같이 있으니 반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모인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교무실에서 나왔다. 선생님한테 가보거라. 무거운 발을 끌며 교무실로 향했다. 담임 선생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무거운 입을 열었다. 네 잘못에 대한 처벌은 교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중징계 처분이 될 것 같다. 싸움도 잘 안 턴 놈이 어쩌다 그런 대형 사고를 쳤냐. 지금 생각하니 나는 운해형 인간이었고 동국은 좌뇌형 인간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의 이빨을 부러뜨린 순간부터 겁이 났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벌은 정확 3개월, 반성문 쓰기 15일이었다. 무거운 처벌이라는 생각보다 시원하게 맞을 매를 맞고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결 마음과 몸이 가벼워졌다. 반면 동국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앙심을 풀었다. 호정이 자식, 너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내 앞니가 부러졌겠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다. 금리를 한다 해도 평생 보기 싫은 얼굴이 될 거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지도 못할 거다. 특히 여자들을 만날 때 입을 자유롭게 못 벌릴 것이니 장가가는 것에도 지장이 있을 거다. 내 가만둘 줄 아느냐. 내 놈이 지금은 학교가 가깝고 큰 동네에 산다는 그 울력으로 뻐기고 있지만 조금 지나 그 울력이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치과 의사 선생은 동국에게 별것 아니라고 아주 간단히 말했다. 다행히 치아 뿌리가 건재하니 그 위에 본래 이와 같은 색의 사기 재료를 씌웠다가 이빨이 다 자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교체해서 싸면 본이와 같게 된다고 말했다. 혹여 이뿌리가 많이 나빠지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하면 된다고 하였다. 치아는 고2 때까지 자란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동국은 이놈의 의사가 제 이빨 아니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구나. 요즘 예쁜 삐양이 눈에 밟혀 가슴이 설레이는 상황인데 얼굴에 간판격인 이빨이 부러졌으니 호감을 줄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싶었다. 임플란트는 정말 입을 벌릴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다. 동국은 의사를 아니꼽게 쳐다보았으나 마음뿐이었다. 생각할수록 호종이 자식이 미웠다. 여러 가지로 의논 끝에 치아색에 맞춰 사기로 덮어싸기로 하였다. 결과는 다른 이빨 색과 거의 같아 얼른 보면 구분 못할 정도였다. 그제야 동국은 억울하고 분하던 앙심이 좀 풀렸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하는 결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정학을 마치고 학교에 간 나는 모든 것이 서먹하고 어색하였었다. 처음 입학했을 때는 동네 아이들과 떠들며 떼를 쥐어 다녔고 3학년 짱인 동네 형이 뒤에 버티고 있어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정학 동안 놀기만 했으니 공부도 학우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전동국이를 만나 아주 힘들게 동국아 하고 부르니 놈은 대답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어쩌다 길에서 만나도 동국은 싸늘한 얼굴로 나를 외면했다. 외로워졌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공부에 열중했다. 그가 화해를 안 받아주면 포기하고 말지 하는 심정이 되었다. 다른 애들과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동국과는 영 아니었다. 그와 나는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아침 일찍 동네 운동장을 뛴다. 요즘에는 걷기 운동 열풍이 불어 아침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걷고 뛰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1.6km다. 걷고 뛸 때에는 발 따로 머리 따로다. 어린 시절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일이 지금 와선 그리워지기까지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다. 동국이와는 전생에 끊지 못할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대학에 입학했다. 둘이 학과가 달랐었다는 것은 중학 동창생들의 전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화해를 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양의 촌놈들끼리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어렸을 때 일로 고개를 돌리고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찾지는 않았다. 동국이도 내가 같은 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다면 그도 나를 찾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 운해영인 나는 기다리다 못해 동국을 찾아 나섰다. 이과동의 강의실을 기웃거렸다. 한 강의실 안에 저만치 전동국이 있었다. 마음이 울렁거렸다. 3년 만이다. 중학 시절부터 치면 6년이다. 우뚝우뚝 생각나던 동국을 실제로 보니 가슴이 뛰었다. 미지근한 감정이 아니었다.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 사이에 휩싸여 나오는 동국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국은 놀란 듯 토끼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야, 동국아, 오래간만이다. 너 이과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어. 나도 네 말 들었지. 만나서 반갑다. 가자, 학교 앞으로. 나는 동국의 손을 잡고 학교 앞의 막걸리 집으로 들어갔다. 한 사발 두 사발 마시다 보니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운해영답게 이 말 저 말 가리지 않고 꺼리낌 없이 쏟아냈다. 너 어디서 하숙하니? 학교 옆 하숙집에서. 너는? 이모 집에서. 돈 많이 들겠구나. 그래, 많이 들어. 돈 때문에 아버지가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 촌놈들의 본색이 드러났다. 너나 나나 다 같이 촌놈. 언제나 그 한스런 돈의 원수를 갚을까? 술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백년지기나 만난 듯 흉함을 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이빨은 어떻게 되었니? 내년쯤 다시 할 거야. 미안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번민했는지 넌 모르지? 왜? 내 놈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말 반장한테 여러 번 들었지. 그럼 그때 만나 서로 감정 풀고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10리길 걸어 다닌 놈과 25리길 뛰어다닌 놈의 감정이 같을 수 있냐? 25리 뛰어다닌 놈 다리만 아팠지 무슨 소용 있냐? 아니여, 임마.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25리 못 뛰어다녀. 그 끈기로 나는 지금 생활을 제법 건실하게 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건 이후 동국은 항상 무엇으로나 나를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단다. 주먹은 물론이고 공부도 운동도 이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단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여서 학교를 보내는가. 원래 약하신 분이라 힘든 일을 하시면 저녁에 끙끙 앓아눕는 양반이 자기가 25리를 뛰어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다. 나에 비해 훨씬 철이 들었던 것 같다. 25리를 처음 뛸 때는 코피도 흘렸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많이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약 6개월쯤 뛰어다니다 보니 뛰는 것이 보통이 되더라는 것이었다.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뛰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단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뛰어본 사람만이 안다. 나를 향한 동국의 경쟁의식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되었다고 했다. 동국은 부차가 절치부심한 심정을 잘 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에 대한 복수심은 수그러들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공부로 이겨야 한다는 선의의 경쟁자로 바뀌더라는 것이었다. 호종도 어렸고 자기도 또한 어렸을 때 일인데 주먹으로 이기는 것은 좋은 경쟁이 아니라고 깨우쳤단다. 나와 같은 학교가 아니니 성적 대비를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경쟁자로 생각했었단다. 대학을 졸업하고 동국은 공무원으로 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였다.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였다. 화해를 하고 난 후 동국과 정말 친하게 지냈다. 우리가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안 다른 학우들이 너희들 사귀냐고 농을 할 정도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서로 농담을 할 때 동국은 내게
심리 걸어 다닌 놈과 20오리 뛰어다닌 놈이 같을 수가 있냐? 하며 항상 자기가 우위를 점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다. 특히 약을 올릴 때에는 아무 일에나 그 말을 쓰는 것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힘들어 그만두는 내게 심리 걸어 다닌 놈과 20오리 뛰어다닌 놈이 같을 수 있느냐? 고 비아냥거렸다. 너는 아르바이트 해보지도 못했지 않느냐? 고 항변하면 내가 했다 하면 정말 20오리 뛰는 것 같이 잘했을 것이야 라고 으스댔다. 내가 조깅을 시작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 것은 동국이었다. 한 번은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중학 시절 25리를 뛰어다닌 훈련이 있어 지난 봄 동유 마라톤 대회에 나가 거뜬히 완주를 했고 메달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생각해보니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 하루 걸음수는 10,000보는커녕 2,000보도 채 안 되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상태였다. 거기에 동국은 한술 더 떠 조깅을 매일 한다고 자랑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너는 못한다. 심리 걸어 다닌 놈이 25리 뛰어다닌 놈과 같을 수 있겠냐? 언젠가 운동해볼까에 대한 동국의 답변이었다. 그 이튿날부터 난 아침에 30분씩 뛰기를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동국을 만나 조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루아침 뛰는 건 누가 못해. 계속해야지. 나 계속할 거야. 심리 걸은 놈이 어떻게 해? 그리고 그는 만날 때마다 오늘 아침 뛰었니? 물어보았다. 사정이 있어 못 뛰고 거짓으로 뛰었다 하면 귀신같이 알아보고 놀렸다. 안 뛰었구만. 심리 걸어 다닌 놈과 25리 뛰어다닌 놈이 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아는 방법이 있다고 뻐겨대며 또 여느 그 말을 하였다. 동국의 말과 같이 하루 이틀 뛰기는 쉬운 일이나 1년 365일 계속 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춥다고 자기 변명을 하며 뛰기를 미루다 보면 계속 운동장에 나가기가 싫어지는 것이었다. 다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운동장에 나가 10분 정도 뛰면 또한 어김없이 걷고 싶은 생각이 강렬해졌다. 왜 그렇게 힘이 드느냐고 그에게 물어보니 누구나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결국 못 뛰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흡이 잘 조정되지 않으면 길게 뛰지를 못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다 보니 조깅 1년, 2년이 지났고 조깅은 거의 달리기로 변하여 갔다. 매일 아침 6km 정도 뛰는 일이 수월해졌다. 봄, 가을 마라톤 대회에 나가 완주는 물론 10등 안에 드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달리기 마니아가 되었다. 10년 전이다. 가을 추석 때쯤이면 중앙 모교에서 운동회 초청장이 온다. 전교생, 졸업생, 지방유지, 학부형들이 관람객이며 선수도 된다. 학부형들은 자식들 운동회니 참석을 하지만 졸업생들은 모두 객지에 나가 있으니 참석자가 한정된다. 제법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이 오는 것이다. 나와 동국이도 초청 대상자로 참석하는 부류이다. 물론 후원 봉투는 반드시 지녀야 하는 행사였다. 동국이한테 전화가 왔다. 중학 모교 추석운동회에 같이 가자고. 그리고 이번엔 마라톤 경주에 한번 나가보자는 것이었다. 난 대찬성을 하였다. 약 10년 동안 조깅을 하여 장거리 뛰는 데는 상당한 자신이 있었다. 25리 뛰어다닌 놈을 이겨봐야겠다는 승부욕이 생겼다. 나는 맥리 선수로, 동국은 우덕리 선수로 명찰을 달았다. 코스는 몇 킬로미터 지점 팻말 돌아오기가 아니라 우덕리 정자나무 돌아오기였다. 약 18km 된다고 동국이 알려주었다. 나도 그 길을 안다. 선수는 강리에 5명 이내로 한정했다. 11개 리가 되니 선수가 모두 55명이어야 하나 뛸만한 사람이 없는 동네는 적게 선발을 해도 무방했다.
촌에 젊은이들이 많을리었고 출전한 선수들도 뛰어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젊은 힘만 믿고 나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총 45명이 되었다. 출발 총성이 울렸다. 각 동네 응원단이 곳곳에서 냉수와 음식을 주며 잘 뛰라고 응원을 했다. 나와 동국은 중간쯤에서 달렸다. 평소 뛰던 것보다 조금 빨리 뛰었다. 약 2km쯤 달리다 보니 헉헉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3, 4km쯤 가서는 기분으로 출전한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동국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8km쯤 달렸을까? 지쳐 숨을 헉헉대는 선수들 앞에 동국이 달리고 있었다. 정자나무를 돌면서 앞섰던 선수들이 뒤로 처지고 앞에는 동국이 한 명밖에 없었다. 결국 둘이 1, 2등을 다투는구나 생각하고 뛰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동국이 코앞에서 뛰었다. 이제 때가 됐다. 지금 제쳐야 한다. 가속하였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나를 본 동국은 뒤처지며 나를 보고 너무 한꺼번에 힘쓰지 마 한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앞서야 직성이 풀린다. 속으로 중얼대며 계속 달렸다. 한참을 앞서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졌다. 승용차를 타고 응원 나온 맥리팀에게 찬물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찬물이 철푸덕 옆구리에 부딪혔다. 시원하다. 힘이 생겼다. 그러나 뒤에서 슬슬 뛰어오는 동국을 계속 앞서기는 역부족이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2번 하고는 어쩔 수 없이 동국의 뒤로 쳐져버렸다. 선두를 완전히 빼앗기는 나를 보고 맥리 응원단은 악을 썼다. 이모종 파이팅! 이모종 파이팅! 힘내라! 힘내라! 이모종 파이팅!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그러나 동국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결국 10리 걸어다닌 놈이 25리 뛰어다닌 놈과 같으냐 하는 소리를 또 들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때는 그 소리가 고깝지 않았는데 마라톤에서 치고 들으니 정말 약이 올랐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기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다. 금년 들어 아침 운동을 결한 적이 몇 번 안 된다. 기구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였다.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5월 중순 운동 처방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했다. 결과가 아주 양호했다. 동국에게 전화를 했다. 심리 걸어 다닌 놈이 운동 처방 검사한 결과 모두 정상이라고 자랑하며 25리 뛰어다닌 놈은 어떠냐고 물었다. 즉시 자기도 A+ 정상이라고 크게 답한다. 하지만 나는 동국이 운동 처방 검사를 안 한 것을 안다. 그저 내 말에 지지 않으려고 한 대답이었다. 나는 약오르지 약오르지를 몇 번 반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전화 후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아내들 간의 전화질에 의해서 동국이 알게 되었으며 여느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학폭이 문제가 되는 요즘 가해 학생이 먼저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합이 잘 맞는 바람직한 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